삼국유사는 단순히 옛 왕조의 일을 정리한 책이 아닙니다. 이련은 이 책의 서문에서 굳이 삼국의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를 소상하게 밝힙니다. 중국의 오래된 신화와 기록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알에서 태어난 시조, 신비로운 징조와 기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야기만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가? 왜 삼국의 시조 이야기는 괴이하고 믿기 어려운 것으로 밀려나야 하는가? 이련에게 삼국의 이야기는 부족해서 덧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남겨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책에서 빠져나간 이야기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련이 주목한 곳은 중국 고대 기록의 태도였습니다. 황하에서 신비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자가 떠오르며 무지개와 용, 신모와 가뭄 속에서 성인과 제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들. 복희는 하늘의 문양을 보고 세상의 질서를 세웠고 염제와 항제는 신적인 탄생과 징조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에 반드시 따르는 징조로 기록되고 존중받았습니다. 이련은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국의 이야기는 같은 기준으로 기록될 수 없는가? 삼국유사의 유는 바로 남길 유자입니다. 이미 정리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야기, 기록되지 못하는 기억들,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 건네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삼국유사는 사실의 목록이 아니라 역사와 인간의 기억의 저장고입니다. 무엇이 옳았는지를 증명하기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남기는 책입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대단한 영웅담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 살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을 합니다.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장면은 단순한 기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센 존재가 아니라 견디는 존재, 참아내는 존재, 끝까지 남는 존재가 인간이 된다는 조건으로 제시된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인간의 조건을 신화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련은 고려 후기의 승려였습니다. 그가 삼국유사를 정리하던 시기는 몽골 침입으로 나라와 삶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사찰은 불타고 마을은 사라지고 기억을 전해줄 사람들마저 흩어진 시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전을 공부한 불교의 학자였지만 노년에 이르러 그는 이야기를 남기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자기의 이야기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질서와 합리성을 기준으로 역사를 정리합니다. 애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백성을 다스린 이야기들만 남깁니다. 그래서 괴이한 이야기, 신비한 탄생 이야기, 귀신과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련은 그 배제된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세계관과 감정, 삶의 방식이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삼국유사는 공식 역사에서 밀려난 이야기들을 다시 우리에게 불러오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기이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라의 시작과 성인의 출현에는 언제나 신비롭고 기이한 징조가 따른다는 믿음. 그 믿음은 중국만의 것이 아니라 삼국에도 존재했다고 이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럽고 기이한 데서 나온 것이 어찌 괴이하다 하겠는가. 이는 기이편을 모든 편의 첫머리에 실는 까닭이며 그 뜻이 여기에 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은 삼국유사 전체의 논리이자 일련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오늘의 시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신화 구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신화가 이야기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불안과 질문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주몽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래서 태어난 존재, 하늘의 뜻을 받은 영웅, 시련을 거쳐 나라를 세우는 구조. 이것은 단군 신화와 삼국유사의 영웅서사 구조와 정확히 겹칩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힘보다 통찰로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별과 하늘의 징조를 해석하는 여성 통치자는 삼국유사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상상력입니다. 드라마 해시는 바다를 경계가 아닌 연결의 공간으로 그립니다. 용과 바다, 이국과의 교류라는 삼국유사의 해양 상상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더 현대로 와서 영화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영화 황산벌은 영웅의 위협보다는 사람들의 말투와 두려움을 앞세웁니다. 이는 삼국유사가 왕보다 사람을 기록한 방식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영화 전우치는 도술, 신물,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섞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세계에서는 이 경계가 애초에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외계인은 겉으로는 SF이지만 하늘에서 온 존재, 세계의 균형을 지키는 도구라는 점에서 신화의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설명보다 이야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신화는 정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 삶을 견디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유사가 지금도 콘텐츠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련은 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후세 사람들과 한바탕 즐겁게 놀겠소. 그런데 이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미래의 사람들과 만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보고 다시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련이 준비한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삼국유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사라질 뻔한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남긴 기록, 그리고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이야기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삼국유사를 다시 읽습니다. 과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 위의 삼국유사에서 따왔음을 밝힙니다.